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 시대의 박재효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서 즐거워야 할 명절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종종 간의 재산 문제로 갈등이 고조돼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명절에 성묘를 갔다가 묘지가 훼손됐다거나 없던 묘지가 갑자기 생겨서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올해는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설 민심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받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단속도 집중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 법률 시간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례 알아보고요. 종중 간의 분쟁이나 묘지 문제처럼 명절에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법률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변호사의 도움말 듣겠습니다. 도움말 드리기 위해서 윤춘주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도중에 상담 전화도 받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 문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는 11시 40분보다 일찍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또는 383국에 9994번 이용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고 궁금한 내용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용하는 문자 메시지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해드리는데요. 최근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여성 장관의 나체 사진 현수막을 걸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이 광주 서구 풍암 저수지 인근 빌딩 6층짜리 건물에다가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네.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그리고 이제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고 너도 장관이라고 또 AB 후보 인간 쓰레기들 등의 그런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보도가 되고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에다가 장관의 얼굴을 이제 표시를 했고요. 또 특정 신체 부위에는 광주시장의 얼굴을 또 합성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자극적인 현수막을 걸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공직선거법 7조에 의하면은 이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 반대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공직선거법 58조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의한 이제 다른 법률에 금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위반했다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보고 있고요. A 씨에게는 이제 행정조치를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고된 거로는 이제 서면 경고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처벌까지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네, 현수막은 바로 내려졌죠. 네. 이어서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어서 또 한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번에 이제 새롭게 또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또 담았습니다. 네. 이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내용은 뭐 미친 집값 뭐 이렇게 뭐 갈 집이 없다, 전세살이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A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선관위의 지도를 받아서 만드는 현수막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리고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슈화하는 현수막을 걸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아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지적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는 4월이죠.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명절이라서 선물을 주고받는다거나 식사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게 되는 순간 상당히 많은 금원을 이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또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까지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이 세시 풍속 행사 또 주민 단합대회 등 선거 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이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지적하고 있고요. 네. 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이 후보 예정자의 사진이나 직함, 성명을 표시한 명절 인사 현수막 그걸 이제 거리에 게시한 행위 등도 이 단속의 대상입니다. 네. 이런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또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정의당에서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살 청년에게 3천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초자산제를 이제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 행위의 이제 처벌 대상인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란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기존의 판례를 보면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이익을 제공했을 때를 문제 삼고 있지 어떤 공약이나 복지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선거법 위반은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결국 선거법 위반 행위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금품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될 것 같고요. 이 매수 및 이해 유도죄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이나 후보자 등이 직접 그런 경우에는 또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고요. 네. 네, 좀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단순히 돈을 주고 받는 사람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네. 이러한 행위를 이제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또 알선하는 사람에게도 상당히 이제 그 무겁게 아까 말했던 후보자처럼 강하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고요.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선거 기간 중에 포장된 선물이나 돈 봉투 등을 그 운반하는 형태 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라 그래서 뭐 후보자 입후보를 이제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제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이런 경우에도 처벌되고 사실 이게 지금 울산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사안의 유형과도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올해부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고3 학생들이 유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학교가 정치화될 우려가 있고 또 학생들은 선거운동에 위반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참정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선거권 연령 인하로 인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만 18세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각 정당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의 어떤 그런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잡기 위해서 선심성 공약으로 인해서 사실상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이러한 이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질 것에 대해서 선거 교육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실의 정치화 이념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또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조금은 부작용은 있겠지만은 더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있어서는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작용을 선거 교육이 오히려 부작용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거법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잠깐 설명을 들어봤는데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품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요. 네. 또 그 과태료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사실 SNS에 의한 이제 선거 운동이나 입후보자 지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되지만은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SNS에 의한 걸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부 행위도 사실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법에서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지역구의 당락에 의해서 그 국회의원의 이제 분포가 결정이 주로 됐었는데요. 비례대표의 경우에 이제 그 지역구가 253석,
비례대표제는 47석인데 이게 좀 확대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기존과 동일하게 결정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에 있어서는 그 득표수에 비례한 거에 이제 뭐 100%는 연동하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을 연동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선거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SNS 좀 사용하시는 분들 허위 사실인지 모르고 뭐좀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매주 월요일 법률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광주전화 383국에 9993번, 9994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11시 20분입니다. 1분 안에 궁금한 것이 풀립니다. 1분 안에 답답함이 풀립니다. 월요일은 쉬워지는 법률, 화요일은 한방이 있는 한방, 수요일은 생활 속 민원 정보, 목요일과 금요일은 내 몸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광주전화 383-9993번, 383-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메시지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샵 2870으로 상담 내용을 보내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와 함께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법률 문제 이 시간 상담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 광주전화 383국에 9993번 또는 9994번 이용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고 궁금하신 내용 문자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종중 문제, 이 갈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명절 때 종중 간의 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분쟁에서 여자는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중과 종중 재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종중은 이제 2005년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확하게 좀 정의가 됐는데요. 네. 이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또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어서요. 이 종중이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춰볼 때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이제 과거에는 성인 남자들만 이제 종중의 구성원이라고 그렇게 봤었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 통해서 남녀 구별 없이 성과 본을 같이 한다면은 성년이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이러한 이제 자연 발생적인 단체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게 민법상의 공동 소유 중에서는 이제 총유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회사처럼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부동산 등기법에도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은 이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종중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부동산 등기법 규정하고 있고요. 네. 또 소송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단체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 단체 이름으로 소유하는 네. 이런 방식을 이제 총유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종중 이름으로 소유하는 재산들이 있는데 이런 종중 재산과 관련해서 상속인들과 종중 간에 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종중 재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네, 결국 종중은 이 단체가 관리하는 건데요. 대부분 그러나 이제 관행적으로는 장손이나 또 집안의 어떤 그 어르신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서너 명을 네. 이렇게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게 종중 재산인지 아니면 개인 재산인지가 사실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결국 그 부동산을 관리할 때 종중이 종중 재산 목록에 넣어서 관리했느냐. 네. 그리고 재산세가 부과되었을 때 그 재산세를 누구 돈으로 불입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종중 재산을 관리하거나 또 임대하다 보면은 이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이 이득을 누가 취득했느냐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 누구의 재산인지를 이제 판별하는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종중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종중 소유 재산은 이제 종중원의 총유로 속하기 때문에요.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일단 그 단체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종중 규약에서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되고요. 이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또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중 재산을 이제 매수를 했다가 결국 실제로 종중의 어떤 결의 없이 이루어지다 그래서 재산을 다시 뺏기게 되는, 그리고 매수하는 분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시고 거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명의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네, 형법에 의하면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이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은 이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는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아니라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가 횡령의 주체라 보기 때문에요. 네.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명의 수탁자가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군요. 네.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총회 모든 종중원이 참석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나중에 이 회의 결과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총회 결과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총회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종중총회의 개최에 대한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방금 총회가 납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사실 통지를 못 받아서 자기가 없는 사이에 이미 이상한 결정이 돼버려 가지고 부동산이 처분되는 이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기재되지 않는 종원도 모두 포함시켜서 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의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황당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은 총회 결의가 이제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다투는 소송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연락 가능한 종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은 신문 공고까지 하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입장이어서 총회를 소집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법률 시간에 청취자분들이 종중재산과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보통 어떤 이유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이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실명의자에 관한 법에 따라서요,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명의 신탁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예외가 그 배우자에 대한 명의 신탁과 이제 종중에 대한 명의 신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 법도 종중이 명의 신탁하는 것을 허용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토지들이 명의 신탁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게 개인 땅인지 종중 땅인지가 구별되지 않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다툰 소송이 아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회 종중에 대해서 사실 관심 갖는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해서 종중 재산을 처분해버리고 이걸 이제 돈을 횡령하거나 또는 이제 필요하지 않는 곳에 돈을 지출해버리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쟁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좀 반복될 수는 있겠지만요. 종중 재산은 이제 여러 사람의 공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대표자 이름으로 또 명의 신탁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 후손들이 개인적인 재산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격하는 법률에 따르면은 명의 신탁이 금지되어 있지만 종중이나 배우자가 명의 신탁하는 것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외견상의 소유자와 실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 수탁자인 종중원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이것이 무효가 되고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그 명의신탁의 경우에는요, 종중 대표자가 그 자기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걸 처분하더라도 실제 그걸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중 재산인 것을 알고 처분을 했을 때에는 이게 종중 재산에 대한 총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라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종중 그 대표자의 개인 소유로 되어 있을 때에는 오히려 네. 그 종중 재산이라는 걸 주장을 못하게 됩니다. 네. 설사 그것을 종중 재산이라고 알고 매수를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주장을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의신탁을 했으면은 이게 설사 매수인이 신탁자가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그걸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하게끔 해서 명의신탁을 이제 여지를 많이 줄여가려는 입장인 것인데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제3자인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판례에 의한다면은 이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 법률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중 분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느낌표로 돌아옵니다. 건강부터 생활법률, 경제, 민원정보 한방까지. 평일 오전 11시 10분부터 40분까지 알고 싶은 것의 마침표 라디오 정보시대. 네, 오늘 법률 문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쟁 사례들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종중 재산을 처분할 때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농지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종중도 그 경자 그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 종중의 소유를 하더라도 종중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소송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었는지가 이제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종중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이제 소송은 하셔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게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완화됐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고요. 또 네.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종중 소유였던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라 하더라도 소송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분쟁 사례의 경우에는 결국은 명의신탁을 줄여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명의신탁 함으로써 매수한 사람에게도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종중의 대표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종중 규약과 또 해의록 같은 것까지도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나중에 취소될 수 있는 여지를 없도록 최대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아무리 이제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서를 위조한다든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위험 부담을 이제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 여지를 아시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묘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번 설명절에도 성묘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성묘 후에 묘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묘지에도 개인 묘지가 있고 단체 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설치부터 관리까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이 사설 묘지는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개인 묘지, 가족 묘지, 그다음에 종중 묘지, 법인 묘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현실에 있어서는 개인 묘지를 조성한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인허가 제도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고요. 네. 현재 또 그 많은 뭐 법적 분쟁들이 서로의 고소 고발이 남발하고 있어서 지금은 사실 골칫거리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래서 각 묘지마다 어떻게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신고하시면은 이제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신고를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개인 묘지가 아닌 가족 묘지나 종중 묘지, 법인 묘지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허가를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땅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장을 해주라고 요구하는데도 뭐 거절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묘지의 경우에는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다가 그 분묘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일단 위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개장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고요. 이럴 때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 기간을 걸치면 이제 이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연고자를 아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연고자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이장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되고요. 네. 이 공고 기간이 종료 후에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한 후에 유고를 일정 기간, 이 이제 법에는 시행령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년 동안 보관했다가 이제 결국은 그 봉안이 됐던 유고를 화장해서 장사 지내서 자연장하거나 뭐 뿌리거나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봉안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나중에 연고자가 와서 묘지를 함부로 이장했다 보상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네, 이제 법에 의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조성된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다음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손해배상을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고 관습법상 묘지가 20년 이상이 되면 점유권을 인정해 준다고 하던데 이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흔히 소유권의 경우에는 시효취득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등기상의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건데요. 이 경우도 사실 거의 분묘기지권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이 분묘기지권도 이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소유권은 아니긴 하지만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이렇게 분묘로서 조성되어 와서 관리해 왔다면은 분묘로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분묘 기지권이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이제 분묘를 조성할 수 있는 기간 등이 이제 15년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분묘 기지권도 인정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전에 분묘가 조성된 경우라고 한다면은 네. 그 관습법이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20년이 지났다면 분묘 기지권이 인정돼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법이 제정된 이후에 조성된 경우에는 이제 분묘 기지권이 인정될 예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 그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해야 되나요? 네, 이제 관습상으로 이 분묘 기지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 상속권자라면 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 이 조상의 땅을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끝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광주시가 지난해만도 뭐 1만 명에게 조상 땅을 찾아줬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1996년부터 시행된 서비스인데요. 아무래도 후손들이 선조들의 재산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 서비스는 이제 토지 소재지나 또는 이 후손들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서 상속인이거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제공받게 됩니다. 네, 상속인이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가 있겠군요. 네, 네, 도움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춘주 변호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